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의 대치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본회의 참여를 거부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다음 달 재보선을 놓고 야당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그리고 공공사회조사센터 조민성 소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또 세심하게 살펴보셨을 텐데 지금 뭐 정치권 관련해서 또 정부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 좀 가장 많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주 의원님 어떤 말씀들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뭐 추석까지 이어지는 무더위로 다들 이제 뭐 고생들이 많으셨는데요.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아프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의료체계가 붕괴돼서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병원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프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좀 정치인으로서 자괴감 많이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니 지난 총선 때 그렇게 많이 몰아줬으면 빨리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지 뭐 하고 있느냐. 무능하고 무도하고 말이지 살기 어려운데 도대체 민주당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질책을 많이 들어서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서 의원님 또 어떤 말씀 많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주 의원님처럼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많은 유권자들 이렇게 찾아뵀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의료 대란이라든지 또 윤석열 정부가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행사해서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것조차 진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마음들인데 왜 빨리 끌어내리지 못하느냐. 국회에서 더 가열차게 싸워줘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참 많아서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더욱더 가열차게 국회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저는 이제 영광 곡성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혁신의 기운이나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렇지만 또 너무 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걱정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보선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이제 선거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전국 4개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특히 전남의 2개 지역 군수 재선거에 야권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회,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소득, 출생 기본소득 이런 것을 결국 실현해 나가서 전남, 영광, 곡성의 발전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 조국 혁신당이 지역선거,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 포함해서 지역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저는 호남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또 호남을 포함한 지역 전체 정치의 발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의 군수 재선거 2곳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지금 돼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각오야 양당이 모두 갖겠지만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먼저 서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국혁신당에게는 어떤 의미의 선거입니까? 예, 저희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방정치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우리가 빨리 일으켜야 될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의 협력과 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금석이 되는 좋은 계기다. 저는 이렇게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뭔가 좀 그런 변화를 바라는 어떤 목소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실은 영광하고 곡성에서 보궐선거 정도면은 과거에는 그냥 굉장히 조용히 이렇게 지나갔을 선거고 주로 이제 민주당 후보를
어떻게 후보가 되느냐 하는 경쟁을 가지고 나쁘게 보면은 상당히 기성 어떤 그 권력 체계의 줄서기라든지 또는 뭐 조직 동원이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는 선거였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유권자들이 민주당도 기왕에 또 잘하고 좋은 후보들이 있지만 조국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당에서 새로운 후보 또 새로운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를 뭔가 비교해보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어떤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민주당 내에서 저는 일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이 선거에 후보를 출마시키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 또는 하면은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흐름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걱정들도 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는 우선은 공당에 대해서 선거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조금은 반헌법적인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분열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주지 않는 지역 내에서는 오히려 건강한 경쟁을 해서 가장 좋은 후보, 가장 좋은 정책을 계속 만들고 그걸 통해 호남 정치를 더 발전시키는 어떤 기대감을 주는 것. 그렇지만 호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지금 또 부산 금정에서도 이번 선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후보 단일화를 잘 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단일 대우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건강하게 잘 만들어내면 오히려 향후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신뢰가 구축되고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기대감,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높임으로써 오히려 그걸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과정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임 의원님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번 선거 굉장히 또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이제 2년 전 대선 때 불과 0.73%포인트의 참 아까운 근소한 차로 정권을 빼앗겨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다음 대선에서는 기필코 우리 호남이 중심이 되는 4기 민주정권을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26년 지방선거 때 저희가 호남에서 압승을 해서 그 기세를 몰아서 다음에 있을 대선에서 이제 호남이 중심이 돼서 정권 교체의 동력을 쌓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번 영광 군수하고 곡성군수 재선거가 그 시금석이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께 국민들께 정권 교체하려면은 민주당 힘을 좀 모아 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우리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양 분회가 다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고 또 도의회, 도정부가 다 민주당인데 도지사도 이게 전혀 의원이 없는 다른 당이 군수를 하시게 되면은 과연 효율적인 군정이 가능하겠는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는 이상이 아니고 현실인데 현실적인 지역의 정치를 군정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 이제 우리 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 3월에 조국혁신당이 창당이 되고 조국 대표께서 순천에 오셔갖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연대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했고 가장 큰 집이자 본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함께 항상 함께하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던 조국 대표가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 이제 민주당 본사인 전남에서 스스로 큰 집이라고 불렸던 민주당하고 지금 내부 싸움을 벌이고 주도하고 계셔서 많이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조국 대표께서 불과 반년 전에 윤석열 정권에 맞자는 세빙선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초심 잃지 않고 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결국은 현실적인 수권 정당이 민주당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저희는 이제 이번에 하여튼간 이게 영광 곡성의 재선 후보를 내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뭐 어찌 일견 보게 되면은 또 뭐 그런 민주당의 경각심을 주고 발전시키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민주정권을 창출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또 영광에 가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고향인 부산 놔두고 왜 이 영광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좀 많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조금만 보충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반론이라기보다 짧게, 오늘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우선 조국 대표님이 부산 금정에서도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그 대선과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그 어느 당보다도 조기 정권 교체 그리고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일치 단결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채 이견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오로지 민주당을 모든 선거에서 지지하고 민주당만 바라봤을 때 그게 가능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선의 뼈아픈 패배를 민주당이 성찰하고 각성한다면 작은 정당이라도 협력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고 그 부분을 작은 정당들이 무조건 후보를 안 내고 민주당한테 박수만 치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서로 공정한 경쟁도 하고 꼭 필요할 때는 단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오히려 큰 정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여는 큰 마음을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짧게 우리 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게 범민주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전남은 우리 민주당 아성 아닙니까? 여기서 뭐 세력을 확장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총선 때 참패했던 부산 지역에 가서 범민주 세력의 진보 세력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사실상 현실적인 또 대권 창출에 또는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내부 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이제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저희 KBC가 영광군수 또 곡성군수 재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제 소장님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추석을 앞둔 9월 11일, 12일 이틀간 그 재선거가 열리는 이제 영광, 곡성 주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을 좀 했는데 그 조사에서 일단 지지 후보 선택 기준은 영광 경우에는 도덕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좀 꼽았고 곡성 경우에는 정책을 보겠다. 뭐 그런 좀 결과가 나왔고요.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는 영광 지역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30.5%,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겠다가 36.3% 뭐 이렇게 나왔고요. 곡성 지역은 민주당 후보 지지하겠다가 60.3%, 조국혁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21%, 한 40%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KBC 여론조사를 보고 영광 지역이 이거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하고 아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도 영광 지역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그럴 걸로 좀 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조사 관련해서 그래도 쭉 좀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라 좀 더 이제 유심히 좀 지켜보는데 이 자당 후보 우리 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게 영광 지역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가 70.8%고 조국당의 경우에는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77.5%로 당 충성도라고 해야 되나 지지도가 조금 더 영광 지역 경우에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좀 높게 나온 그런 면도 좀 유심히 좀 봤고요. 이제 다만 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영광 지역이 아마 관심 지역으로 떠오를 거라고 좀 보는데 당선 가능성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가 이제 39.9%, 조국혁신당 32%로 현실적인 뭐 당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인지 어쨌든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지지하고 좀 다르게 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유심히 이 조사에서 좀 보고 싶은 것이 지지 정당의 변화를 좀 물어봤습니다. 총선 때 지지했던 정당의 이제 변화 여부를 물었는데 바뀌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영광 경우에는 44.7%, 바뀌지 않았다가 47.7%입니다. 아마 비슷비슷하게 좀 나왔죠. 이제 곡성 경우에는 총선과 비교해서 지지 정당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32%고, 바뀌었다고 하는 분이 32%, 그다음에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분이 62%. 그래서 곡성 지역에는 이제 큰 변화가 좀 없었다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그 지지 정당을 바꾼 이유가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광 지역은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라는 게 제일 높게 나왔고, 곡성 지역은 뭐 특정 이제 정치인에 대한 실망 때문이다, 뭐 이런 답이 나왔는데, 이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한 이제 실망이 영광 지역이 그러면 곡성에 비해서 후보 공천 과정이 뭐 각 당들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더 시끄러웠나, 이런 것은 조금 뭐 당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유권자들이 좀 느끼고 있다는 거고, 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지지층들은 그 후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답변의 이제 비중이 26.8%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뒤에 이제 말을 같이 나누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공천 과정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이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좀 더 받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두 개 지역 재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앞으로 지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이제 양 당이 거의 이제 공천을 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나오고 좀 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고, 또 이제 저희 여론조사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들 기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당의 후보를 뽑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이 갔다는 점, 이 점도 좀 참고해서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영광 지역 이제 서 의원님, 영광은 어쨌든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오차범위 아니지만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나 지역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예, 제 고향이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가서 굴비도 많이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역에 있는 선후배들이나 또 어르신들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가장 제가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영광이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 후보들이 늘 있었습니다마는 무소속이 많이 당선이 되고, 당선됐다가 민주당으로 이렇게 입당을 해서 또 군정을 이끌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선거법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사법적 이슈로 인해서 군정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간절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민주당과 무소속 간의 어떤 그런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그게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경쟁이 아니라 약간은 구태 정치의 어떤 경쟁이 반복되고 군정 중단이 반복되는 것, 더 이상 그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점에 대한 어떤 가장 소망이 컸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는 좀 깨끗한 후보, 그다음에 군정을 정말 지속성 있게 잘 이끌어갈 역량 있는 후보를 뽑겠다. 과거에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너무 좁았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이번에 후보를 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살펴볼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주 의원님께서 호남에서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분열이다,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호남에서는 오히려, 저는 제가 느끼는 유권자들의 생각은 호남에서는 혁신 경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호남이 아닌 지역에서는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저는 더 큰 민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호남에서 저희가 후보를 낸 것 자체를 분열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혁신 경쟁을 잘 해주고, 오히려 부산 금정에서는 저희가 후보 단일화를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을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누가 후보가 되든 단일 전선을 만드는데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주면 그게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 의원님, 이제 영광 지역의 좀 특성을 보니까 이 전에도 보면 무소속 출신의 당선이 좀 많았던 지역입니다. 이게 호남 지역이, 특히 전남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무소속이 이 전에도 당선된 적이 꽤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영광 지역은 다른 뭐 곡성하고도 좀 다르게 조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덜 나온 거 아니야, 이런 분석도 실제로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뭐 재선거에 빌미를 준 전직 군수도 무소속이었고요. 또 보니까 영광이 뭐 전남 22개 시군이 있지만 영광 지역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원전이 있어서 또 여러 보조금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좀 부유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좀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고, 여기 속하 있는 뭐 도의원, 군의원들이 또 자유롭게 발언도 하시고 활동도 자유롭고, 당에 좀 귀속감도 약간 좀 딴 데보다 덜해요. 잘 장악이 좀 안 되는 그런 좀 특이한 특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도당위원장 돼서 파악을 해보고 다녀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있지만은, 이제 뭐 제가 KBC 여론조사도 봤는데요.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도당위원장으로서 현장에 가서 군수 후보 장세일 후보랑 시장을 다녀보고 추구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제가 현장에서 느낀 민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이야 맞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들이 더 분발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남 도당에서 22개 시군 중에 2개 군을 빼면은 20개 시군 아닙니까? 이걸 총동 운영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곡성과 영광, 해별, 읍면별로 각 시군이 책임지고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동을 했고요. 또 광주시에 저희로서는 8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영광에 좀 지원을 올인하도록 그렇게 이제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KBS 여론조사도 이제 공천 과정에 실망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제가 보기에 큰 이제 공천 과정에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6분 후보 나와서 2분 컷오프 시키고 뭐 4분 하다가 본인이 빠져서 1차 경선에 끝났는데 아마 그전 총선 때 좀 공천에 당의 공천 과정에 실망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선을 붙여야 되는데 단수 후보 공천한 것에 대해서 실망도 크고 또 무소속에 상당한 또 선전을 하고 그래서 그 여파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느끼기도 하고 좀 안타깝던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또 고쳐가야 할 점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조국 대표께서 워낙 또 미남이시고 뭐 언변도 좋고 펀치하니까 인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불리한데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아니 조국혁신당은 후보는 안 보이고 대표밖에 안 보인다. 너 후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 간에 우열이 비교가 되고 누가 과연 영광에서 제대로 살면서 주민들과 함께 부대끼고 지역을 잘하는 후보인지 영광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선거철만 됐다가 나타나서 사라지는 이런 철새 후보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되기 시작하게 되면 후보 간의 우열차가 확연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이게 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실 지금 뭐 많이 나오고 뭔가 표본을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다들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열심히 짜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와 실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로 나온 경향이 있죠. 일단 요거에 대한 좀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뭐 이번 선거 관련해서 굳이 이제 과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 뭐 당선 가능성은 어떻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한 달 조금 덜 남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차분하게 자근자근 하시면서도 다 하실 말씀 다 했고 아마 입장들은 뭐 충분히 양 당의 입장은 이제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 제가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이 자리에서 좀 적절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어쨌든 이 조사는 이 확정된 후보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변수를 좀 작용해서 그 뒤에 나오는 조사들을 좀 같이 이제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다만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 저도 이 당 입장하고 좀 다른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총선의 압도적인 뭐 지지를 받았고 그 이후 몇 개월 동안 100일 넘은 기간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양 당이 저는 그것이 이제 반영될 거라고 보여. 그게 이제 한 50% 되지 않을까 싶고 50%는 후보의 이제 경쟁력일 겁니다. 아무래도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공천 과정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커지면 그거는 선거 기간 단기 전 한 달 동안에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보다는 뭐 큰 파장으로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후보의 경쟁력도 매우 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양당이 사실은 뭐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대리전 당 대표들의 이제 대리전 선거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제 우려를 하면서도 아마 조급한 마음에 아마 두 당 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총력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어떤 후보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후보의 경쟁력도 상당히 작용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의 경쟁력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 질문은 저희가 뭐 사전에 드리진 않았습니다. 이걸 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 여론조사도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언론사에서는 아예 3강이라는 표현까지도 썼던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영광군수 선거에서 가장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게 바로 이제 진보당의 역할입니다.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20%포인트 가깝게 진보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나왔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보당 내부에서도 실제로 이번 뭐 추석 연휴 때도 뭐 민주당도 말씀하셨지만 총동원령 내려서 지금 진보당도 굉장히 그 바닥 민심을 열심히 훑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진보당이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해주시는데 양당에서 생각하시기에 이 진보당의 선전이 어디까지 갈 것 같은지 그리고 이 진보당의 선전이 이 선거판에게 결국에 누구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당의 선전. 저도 이제 이번 도당위원장이 되고 재선거 응원차 이제 영광을 가보니까 진보당이 아주 조직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광에 이제 도의원이 두 분이, 지역구 도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진보당 소속이에요.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 도의원을 배출한 진보당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그랬다는 건데 그렇게 보면 조직력과 그 지지 세력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그 정도일 뿐이지 아까 말씀 20% 안팎이라는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진보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지지 기반이 같기 때문에 같은 지지 기반 갖고 이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군의회, 도의회, 뭐 도지사 이런 사람이 다 민주당이기도 하고 또 전남 전체가 이게 조직력을 가동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무난하게 이길 수 있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영광 발전을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이 아닌 현실 정치를 현실 군정을 수행하려면 어차피 민주당 소속인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득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또 흡수를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랑 1대1 대결 이거 생각을 하고 오셨을 텐데 막상 와서 보니까 이 진보당세를 보시면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보당이 상당한 수준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보니까 진보당이 거의 전국 조직을 총동원해서 영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선거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광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늘 영광 국민들이 민주당이나 무소속을 선정했던 것은 아직 진보당에게 군정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이제 수용하지 않으셨던 거라고 보고 이번에는 만약에 민주당과 진보당 맞대응이었다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돼 있어서 진보당이 어떤 결과를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민주당하고 굉장히 가깝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형제정당이다 이렇게 또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두 정당 중에서 누가 그래도 가장 실력 있고 잘할 수 있는 후보를 내놓고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결국은 수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곡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곡성은 낙마한 전임 군수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이번 재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가 강하게 우세한 것으로 여론조사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일단 저희 여론조사에서는 6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략도 좀 궁금하고 좀 이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차이는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인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결과는 또 보고 계십니까? 예, 곡성에서 이렇게 실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당의 신장식 의원이나 또 후보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좀 출발이 좀 늦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현재 결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홍두 후보가 출마 결심을 하고 저희 당의 후보로서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지금 영광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두 후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위상이 있어서 비교할 만큼의 시간은 아직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이 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조국혁신당 후보는 누구냐, 박홍두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을 찬찬히 살피시게 되면 가장 깨끗하고 정책이 잘 준비된 젊은 새로운 후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저희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 곡성에서도 민주당의 어떤 후보 결정 과정이 기존의 민주당 군수였던 책임 때문에 선거가 일어났었고 또 그 과정에서
무소속에 좀 강한 후보를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이번에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약간의 또 불편함, 이런 민심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박홍두 후보와 좀 연합하고 연대해서 이 과정을 좀 만들어내겠다는 새로운 흐름이 추석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오히려 저희는 상당히 또 곡성에서도 팽팽한 대결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주 의원님, 이제 곡성은 영광에 비하면 인구 규모다. 그 지역의 규모도 좀 작고, 그래서 이제 어떤 조직이나 이제 뭐 바람보다는 이제 조직세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다라는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곡성 군수는 좀 그래도 곡성 군수는 영광에 비해서 좀 더 여유가 있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곡성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고 또 이제 무소속 후보를 영입을 해서 같이 공정하게 문호를 열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같이 경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권리당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만 경선을 치러서 이제 지금 조상래 후보가 뭐 60% 넘는 압도적 지지로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는 이제 기왕에 있던 우리 민주당의 그 새 후보들, 또 민주당의 조직력, 또 무소속 조상래 후보의 지지도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저희가 견고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혁신 이런 것도 함께 수용을 해서 더 혁신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재선거 이제 뭐 이렇게까지 군수 선거에, 그것도 재선거에 이렇게까지 많은 관심, 또 이렇게까지 많은 주목 있었던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번 재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도 기존의 재선거와는 같지 않을 겁니다. 소장님, 이번 재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인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4개 선거지만 뭐 큰 의미를 좀 부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조금 제 생각이 좀 다른데, 오히려 이번 선거는 이제 그 총선의 이제 연장선에서 좀 마무리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양당이 좀 과하게,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은 좀 점잖게 서로 이제 표현을 좀 하고 계신데, 제가 밖에서 들어오면 이게 아주 뭐 야단 법석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 뭐 지민 비조 얘기하면서 뭐 배신행위부터 해서 뭐 하여튼 SNS상에서 보면 치열한데, 저는 오히려 이게 다음 지방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 변수는 양 당의 소위 얘기하는 대표 리스크라는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 다음 국면이 열리지, 이번 지방선거 이 영광하고 곡성 선거 결과로 전국의 판도가 저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비례정당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이제 거점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전체 전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이 관심도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은 점잖게 뼈에 있는 말들을 오고 갔지만, 지금 이제 드러나 보이는 것들은 좀 과열될 수도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오늘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국회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으로 열겠다는 오늘 회의는 본회의장을 강탈한 민주당 의원총회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부디 폭발 직전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특검법 수용으로 결자 해지하길 바랍니다.
야권이 주도한 본회의 강행에 여당은 본회의 참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최혜병 특검법은 이제 4번째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번째입니다. 사실상 이제 예고된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점은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조차 이제 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건데, 그동안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건지, 좀 변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합니다. 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새 법이 뭐 전격적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특히 2개의 특검법, 이 부분이 그동안 이렇게 처음 발의할 때만 해도 국민들이 이거를 특검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공감이 좀 덜 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후 과정에서 뭐 상임위 논의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확인됐고 또 축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또 김건희 내지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벌여놓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사실 자체는 굉장히 많이 축적되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문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검찰의 수사나 기소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최근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명품백 문제를 다루는 신용을 했지만 결국은 오히려 김건희 씨가 부르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가서 신용만 하고 돌아오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검찰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도 없고 특검이라는 걸 통해서만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라는 어떤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사적인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 또 부인의 문제, 이걸 가지고서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사실은 위헌적인 행위,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든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화폐법 문제는 좀 다릅니다마는 민생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만 하고 자기들은 더 좋은 대안을 낼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으로서는 이런 법을 통해서라도 강하게 요구하고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들을 국민들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 의원님, 이번 특검법 통과에 좀 눈길이 가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좀 시선이 더 가게 됩니다. 이게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서 공천 개입 의혹까지 최근에 또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계속 뭐 보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거 업데이트하기도 지금 굉장히 벅찹니다. 여당에서도 좀 막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여당에서 지금도 굉장히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최상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범죄 혐의가 있다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이 무수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제도권 검찰,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 총장으로 근무했던 검찰은 대통령 눈치 보면 수사를 제대로 안고 있는 거고 또 공수처도 제대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 결국은 이제 특검만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오늘 이제 새 법에 대해서 뭐 국힘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원래는 저희 민주당하고 야당들이 12일, 연휴 전인 12일 날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의원식 의장께서 추석 연휴 앞두고 하여튼 여야 의정협의체 정상화가 먼저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추석 연휴로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된 건데 뭐 자기들이 주장할 때 26일 날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수준을 밟았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필리버스터를 저희가 예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포기를 하고 이제 뭐 거부권으로 갈 것 같은데 이걸 보게 되면 국힘당도 상당한 이제 국민 여론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필리버스터 힘들게 해봤자 결국은 법안이 통과되고 결국은 또 거부권 행사하는데 왜 힘들게 필리버스터 하느냐 이렇게 내부 또 반발도 있었다고 또 말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택한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아시겠지만 이제 거부권 뭐 행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뭐 한두 번이지 계속하다 보면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탈세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국힘당도 결국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간 문제지 언젠가는 108명 중에서 이탈 세력이 생겨서 200명 이상이 하여튼간에 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가려지게 되고 또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도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물론 이제 이번도 뭐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문이 열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썰어놓은 게 이번 보니까 수석 민심이더라고요. 한 가지만 보태고 싶은데요. 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좀 예측, 추측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 자체가 뭔가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좀 붕괴된 것 아닌가, 자중질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본인이 제3자 추천만 수용하면은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입장 변화한 바 없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고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결국은 8명도 설득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국민의힘 자체가 뭔가 국민의 여론을 좀 보면서 변화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동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붕괴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내건 것이 제3자 특검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관련해서. 정말 우리 당이 이제 같이 야당에서 제3자 추천, 대법원 당이 추천한 특검을 이번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성을 했어야죠. 근데 찬성을 못하고 그냥 본회의 보이콧 하면서 반대로 가고 또 이제 뭐 거부권 행사를 또 당연히 또 건의를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들께 석고되자고 사과하고 거취를 저는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3자 추천안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무한하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러는 사이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차츰 내려가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1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조사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꾸준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끌고 가면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국정을 풀어 나가는 것 자체가 매우 이제 큰 책임을 지는 그런 행위인데 저도 사실 좀 이해 안 갈 때가 좀 많아서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해야 될지 모르는데 아마도 이제 뭐 나름대로 여권은 여권대로의 다음 대선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런 이 국정 동력과 그다음에 이제 이 당의 리더십과 이제 이 대통령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 집권 당으로서의 이제 통치 행위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는 서로 이제 버거워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을 보면서 이제 뭐 판단하자 이렇게 지금 뭐 방치라는 표현은 그렇고 조금 때를 보자 이렇게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가 24일에 만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어야 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뭐 여권 내부의 지지층에서 이제 기대들이 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당 대표에 출마를 했고 이제 당 대표가 된 건데 아직까지는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일지 아니면 적절한 시점을 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여줄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권도 지금
이 지지율의 이제 변화 이런 추세만 놓고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많은데 아마 내부에서도 이제 뭔가 이제 이 계기를 이제 만들려고는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보여준 걸로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24일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지도부가 만난다 이렇게 뭐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달 말에 대통령실이 갑작스럽게 만찬을 연기했고 추석 이후에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친윤 지도부와 만남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특검법 처리로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와 만남이 발표가 됐고 거부권 뒤에 재표결에 앞선 시기에 만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분의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분이 지금까지 만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됐다가 결국 이제 다시 만나게 된 이 시점까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오해일까요? 이게 뭐 많은 우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검찰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그만두고 변호사 하다가 이제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은 해보니까요 검사로만 살아온 사람들이 정치를 모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검찰 형사상 범죄, 소추, 뭐 입증, 수사 이런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30년, 40년 이렇게만 살아온 분들이 정치를 모르고 또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새겨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전혀 그럴 준비가 학습이 안 돼 있는 분이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긴 하지만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들이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표는 자기의 이게 당대표 때 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못 지키게 되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또 한동훈 대표가 양보를 하고 무릎을 꿇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거의 뭐 좀 기대가 안 된다,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매듭을 짓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좀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통치 스타일 또는 정치 스타일의 변화가 없이는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거부권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헌법상 권한이긴 하지만은 거부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지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비리나 뭐 그것을 감추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권한 남용이고 위헌 입법이라는 것이 통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윤 대통령의 하여튼간에 좀 사적생, 생적사 이런 각오로 본인의 기왕의 정치 스타일을 바꾸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서 의원님 24일날 어쨌든 만찬하고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이야기도 하겠다, 민생 이야기도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표면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과연 이 만찬에서 극적으로 뭔가 민생 문제라든가 의료 이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하나라도 해법이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전망을 좀 예, 국민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뭐라도 하나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당으로서도 오히려 박수치고 환영할 만한 일인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기대 난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주 의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 출신의 리더십, 정치 초년생, 윤석열, 한동훈 두 분 다 정치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도 없고 또 국정에 대한 이해도 너무 없기 때문에 뭐 저는 무능의 극단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힘은 유일하게 검찰 통제권을 가지고서 국민의힘 내부가 이렇게 이탈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는 유일한 그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저희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탄핵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미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마는 그런 붕괴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요. 오늘 나온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그 공천 개입 부분은 기존에 갖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소위 말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중앙지검장 또 차장할 때 박근혜 씨를 공천 개입 혐의로 2년형을 끌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곧 실제 물증이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붕괴의 과정으로 빠르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뭔가 합의를 통해서 이 상황을 진전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이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응급 의료 위기 공포가 컸던 추석 연휴가 지나갔지만 지금 결국 의료 대란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소장님, 이게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논란 속에서도 대통령을 지켜주던 기본적인 지지율이 뭔가 그 마지노선이 깨진 듯한 느낌이 들면서 그 원인으로 이제 의료 문제가 좀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여론에 미치는 의료 문제 당연히 비중이 클 수밖에 없겠죠. 두 분 다 이제 추석 민심 말씀하시면서 예전에 없었던 명절 걱정 중에 아프지 말자. 이게 참 이제 안타깝고 이제 슬픈 현실인데,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의료개혁 문제를 해결을 하면 그 특유의 이제 언어나 방식으로 하면은 매우 좀 큰 일을 좀 한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했고, 저 말고도 이제 그런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 국정 동력 약화에 또 한 몫을 좀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동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 또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지 못하는 면들도 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 야당이 이거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는 하는데, 오히려 좀 이 문제 푸는데 힘을 좀 보태줘서 이 의료 문제, 이건 민생, 특히 이제 국민의 이제 생명과 좀 직결된 문제니까 오히려 좀 대승적으로 야당이 좀 이 문제 푸는데 좀 이 문제만큼은 좀 힘을 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한동훈 어쨌든 대표가 제안을 해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상이 나왔는데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두 분 의원님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야당이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사 의원님, 야당이 소극적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야당이 사실은 다른 예를 들면 민생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다 안 받았고, 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여당도 좀 다급해서 야당한테 함께 하자고 했을 때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흔쾌하게 그걸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지금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성사가 안 된 핵심적인 이유가 의사들이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그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좀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좀 바로 다루기가 좀 너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어렵다고 한다면은 그 정책의 책임 쪽에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좀 지우는 정도라도 뭔가 그런 성의 표시를 해야지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조차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주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의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하여튼 간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고, 특히 25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 일단 다시 확정하더라도 터놓고 그것도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책임자 문책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정부 측에서, 윤석열 측에서 일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책임은 정부 측에 있는 거고,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정부를 설득해서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본인의 정치적 시험된 것이고, 능력에 이제 발의가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나타내는 징표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해결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열심히 좀 뛰어줬으면, 정말 이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동훈 대표를 좀 응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지만 유례 없는 폭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째 이어지는 폭염 속에 정치가 국민들을 더 지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봅니다. 내일부터는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